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30번째 이야기. 주공께서 저를 버리셨지 저는 주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한겨울입니다. 대군을 어찌 움직이시렵니까? 싸움은 내년 봄에 해도 늦지 않으니 그 전에 손을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형주의 유표와 양양의 장수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후 유비를 치더라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를 일으키면서도 늘 불안했던 것이 유표와 장수였다. 그들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 유비를 치는 것도 손쉬울 것이다. 유비를 치는 것은 뒤로 미루고 먼저 장수와 유표에게 사자를 보내도록 합시다. 양양으로 간 유협은 장수를 만나기에 앞서 장수의 모사인 가후를 찾아갔습니다. 가후는 과거 계교를 써서 조조를 궁지에 몰아넣고 맹장전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양양성과 같은 시골에 있지만 정세에 어두울 정도로 어리석진 않습니다. 제 생각도 조승상의 뜻과 같으니 주공께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후공을 먼저 찾아온 보람이 있군요. 부디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다음 날 가후는 장수를 찾아가 유협이 자신을 찾아온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후공의 말은 지금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공, 원소 장군으로부터 사자가 왔습니다. 마침 잘 됐군. 일단 원소의 얘기도 들어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원소의 제안에 흔들리는 유협에게 가후는 논리정연한 설득을 하게 되고 결국 장수는 조조에게 투항하기로 결심하고 유협을 불러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잊어 주시오. 이렇게 환대해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승상을 위해 제 한 몸 바치겠습니다. 장수는 오히려 조조가 먼저 잘못을 빌며 환대해 주자 깊은 감명을 받아 진심으로 항복했습니다. 장수가 투항을 함으로써 조조는 이번엔 유표에게 사람을 보내고자 합니다. 글 잘하는 분이라면 공용공이 어떨는지요? 아닙니다. 이런 일에는 저보다 더 적임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요? 제 친구인 예영이란 사람입니다. 책을 보면 깊은 뜻을 알아내고 본 문장은 외우며 들은 것은 잊지 않고 묘안을 짜내는 것이 신기에 가까운 사람으로 재주가 저보다 10배는 낫습니다. 예영을 청구하는 공용의 표문이 올라오자 조조는 천자의 명을 빌려 예영을 승상부로 불려들였습니다. 예영은 승상부에 들어 천하의 영웅이었고 조조의 가신들은 모두 하찮은 사람들이라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런 예영에게 조조는 북치는 고수가 비었으니 고수나태라고 합니다. 다음 달 조조는 크게 잔치를 열고 예영을 욕보이기 위해 북을 칠 것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영을 욕보이려던 조조의 계획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예영의 아름다운 북소리는 듣는 이들의 심금을 울릴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듣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 하지만 대단한 재주를 우리에게 보여줘야겠다. 형주로 가서 유표를 설득하도록 해라. 그를 항복시킨다면 너의 재주와 공을 높이사 공경으로 삼을 것이다. 공평할 공, 벼슬경. 공경이란 상공과 구경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을 말합니다. 예영은 싫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조가 사람들을 시켜 억지로 마르테오 형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형주의 유표는 예영을 융숭하게 대접했습니다. 그의 재주와 평판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조에게 한번 뒤트인 예영의 심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예영은 유표를 설득하기는커녕 비꼬고 욕을 보이며 험한 도투었습니다. 유표는 예영의 무례함을 내색하지 않고 적당한 핑계로 그를 달래 강하의 황조에게 보냈습니다. 조조가 예영을 보낸 이유와 마찬가지로 원소 쪽에서도 사자를 보내와 우호 관계를 맺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소? 천하를 다스리는 일에 뜻이 없으시다면 어느 편이건 주공께 이로운 쪽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중 어느 편을 따르는 것이 좋겠소? 조조입니다. 조조는 인재를 잘 다룰 뿐 아니라 천자를 따른다는 대의명분이 있습니다. 다음날 유표는 다시 한송을 부르게 됩니다. 한송공이 어제 한 얘기는 잘 생각해봤소. 한송공이 허도로 좀 가주시오. 실정을 알아본 후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소.
주공께서 천자의 뜻을 좇아 조조의 편에 서실 의향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신은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어려운 지경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허도로 가면 조조는 천자께 고해 관직을 내려 자기 휘하로 끌어들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천자의 신하가 되어 주공을 따를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대로의 생각이 있으니 한순공은 하루빨리 허도에 가서 실정을 살피고 오길 바라오. 허도에 도착한 한송은 예상대로 조조의 큰 환대를 받았습니다. 조조는 천자에게 표를 올려 한숭에게 시중의 벼슬을 내려 영릉태수에 봉했습니다. 조조는 한숭이 의피의 밑에서 일하는 가신임을 알고도 형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은 채 그를 극진히 대접한 후 형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가, 신하, 신. 가신이란 정승 등 벼슬이 높은 사람 밑에서 일하며 그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조조의 극진한 대접을 받고 형주로 돌아간 한숭은 유표를 만났습니다. 생각한 대로입니다. 허도의 대세는 조조에게로 기울어진 듯하옵니다. 그렇다면 한순공의 생각엔 내가 어찌 하는 게 좋겠소? 주공의 자제 중 한 분을 조정으로 보내 벼슬길에 오르게 하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조조도 의심을 품지 않을 것이며 장래 주공의 집안도 더욱 번창할 것입니다. 한숭 이놈, 내 놈이 허도에 가서 조조를 보고 오더니 두 마음을 품었구나. 이놈의 목을 쳐야 내 속이 후련해지겠다. 주공께서 저를 버리셨지 저는 주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급보입니다. 예형이 황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황조가 예영과 술을 마셔 취해 있을 때입니다. 황조가 예영에게 허도에는 어떤 인물이 있냐고 묻자 공거란 큰 아이와 양덕조라는 작은 아이 둘을 빼면 이렇다 할 인물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황조가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고 묻자 예영은 재산은 받아먹어도 영험은 없는 사당의 귀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황조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 목을 베게 했습니다. 예영이 죽었다는 소식은 조조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멍청한 선비놈이 자기가 만든 칼날에 찔려 죽은 꼴이 되었군. 마땅히 후일의 본보기가 되리라. 조조가 이토록 세력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황제를 재빨리 허도로 옮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조조에게 간한 것이 바로 순욱으로서 순욱에 대한 조조의 신임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권력 장악은 황제가 실권을 잃어가는 것인 만큼 한의 몰락을 걱정하는 관리들도 많아졌습니다. 조조, 이 간혹만 없앤다면 황실을 바로 세울 수 있을 텐데 내 힘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구나. 황제 폐하께서 길평이라는 태의를 보내셨습니다. 클태, 의원의. 태이란 황궁에서 황제와 황족의 진료를 맡아보는 의사를 말합니다. 길병의 정성스런 치료로 동승은 하루가 다르게 회복됐지만 마음의 병이 깊은지라 약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국구의 몸에 생긴 병은 다 나았습니다. 남은 것은 마음의 병이지요. 무엇이 마음을 이토록 병들게 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군요. 쉽게 말할 수는 없는 일. 모른 척 해주시오. 황실을 농락하는 역적 조조를 죽이지 못해 생긴 화병임을 동승은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잠꼬대로 조조를 원망하다 태희에게 들키게 되어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조조를 제거할 묘책을 갖고 있습니다. 조조는 두풍이라는 지병이 있습니다. 발작하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데 약을 지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두풍이 도질 때 두풍약에 독을 넣으면 조조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천자는 물론 한나라를 구하게 될 것이오. 동승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 왔던 길평은 이렇게 해서 동승의 충정을 알게 되었고 조조를 죽일 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인인 진경동이 이를 엿듣게 됩니다. 그 후 국구의 애첩과 진경동이 놀아나는 것을 발견해 그들을 죽이려 하지만 부인의 만류로 진경동과 운영은 죽지는 않았지만 심하게 매질을 당했습니다. 결국 진경동은 한밤중에 도망쳐 조조에게 태희와 국구가 독살을 하려고 한다고 고변을 하게 됩니다. 태희, 왔소? 두풍이 심하니 어서 약을 지어 주시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놈 길평, 인수를 베풀어야 할 의원의 신분으로 나에게 독약을 먹이려 하다니 이건 필시 너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너에게 이 일을 시킨 자가
누구인지 밝혀라. 천자를 능멸한 역정놈을 죽이려는 사람은 이 천하에 넘칠 만큼 많은데 내 어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 수 있겠느냐. 저 늙은 놈이 입을 열 때까지 매를 치고 사정없이 주리를 틀어라. 대체 누가 시켰단 말이냐? 나 혼자 한 일이다. 저놈이 매를 맞다 죽기라도 하면 곤란하지. 그만하고 옥에 가두어라. 두루 주 우리뢰. 줄이란 죄인을 신문할 때 두 다리를 한데 묶고 그 사이에 두 개의 막대기를 끼워 비틀던 형벌입니다. 다음 달 조조는 태연하게 대신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었습니다. 무이들의 춤만으로는 흥이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실 테니 색다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데려오도록 해라. 듣자 하니 네 놈까지 7이 함께 했다는데 다른 6놈의 이름을 실토하거라. 이 무도한 역정놈아, 너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7분이겠느냐. 조조는 그야말로 분노의 화신이 되어 길평을 인정사정 없이 매질했습니다. 초대된 대신들은 이 끔찍한 광경을 보고 하나 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조조는 자리를 뜨려는 대신들 중에서 4사람을 붙잡아 진경동과 대지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자부, 오자란, 오석, 충집 4사람 또한 조조에 의해 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번엔 국구 동승의 집을 찾은 조조는 동승에게 나머지 공모자를 대라고 압박을 하면서 길평을 고문하지만 길평은 틈을 노려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조는 동승의 집에서 비밀 결사 서류를 입수하게 됩니다. 조조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길평, 동승, 왕자부, 오자란, 충집, 오석 등의 가족과 친척 700여 명을 차명에 처함으로써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폐하, 영모가 일어났습니다. 동탁이라면 이미 죽지 않았소? 동탁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 장군 동승의 일 말입니다. 국구가 모반을 했다니 짐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구려. 폐하께서는 서찰을 써서 옥대 속에 숨겨준 일을 잊으셨단 말씀입니까? 모반을 하면 구족을 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식구 중에서 남은 것은 동귀비뿐입니다. 아홉구 결의족. 구족이란 자기의 동족 자매의 자녀, 딸의 자녀, 고모의 자녀, 외조 부의 조모 이모의 자녀, 장인 장모를 아울러 이르는 일족입니다. 결국 동승의 딸인 동비비는 동문 밖에서 흰 비단으로 목을 매 자결했습니다. 궁을 감시하는 감궁관을 불러 황실의 외척이나 종친 중 내 허락 없이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궁에 들이지 말도록 하라. 조조는 3,000명의 군서로 궁은 물쓸 틈 없이 호이토록 하니 천자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 감금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31번째 이야기. 형께서 여기서 싸우다 죽으면 3가지 죄를 짓게 됩니다로 이어집니다.